반갑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경기에 대한 분석은 초안이며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추천픽과 결장자, 이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더비 카운티와 리즈입니다. 더비 카운티는 3명의 센터백과 윙백 전진을 통해 공격폭을 넓히는 구조를 가져갑니다. 전방의 모리스는 타깃 스트라이커로서 롱볼과 크로스를 받아내며 세컨볼을 만들어주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곤 합니다. 브루스터는 모리스 주변에서 뒷공간 침투와 연계에 관여하나 마무리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중원의 트래비스는 수비 보호와 볼 순환을 맡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진 패스가 측면으로 쏠리는 약점을 보입니다. 윙백이 전진했을 때 센터백이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는 특성상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뒷공간이 동시에 열릴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압박 상황에서 트래비스가 뒤로 밀리면 모리스와 브루스터 사이 간격이 벌어져 연계가 끊기는 장면이 예상됩니다. 홈에서 템포를 올려도 라인 간격 관리에 실패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부담이 박스 안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즈는 두터운 미드필더진과 투톱을 활용해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공략합니다. 루이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이선 자원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타깃형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카포르는 측면 돌파 후 낮은 크로스로 수비 간격을 벌리며 이때 에론슨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어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노립니다. 특히 에론슨은 라인 사이를 찾아 들어가는 감각이 좋아 세컨볼 상황에서 위력적입니다. 경기 후반에는 오카포르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에론슨과 미드필더들이 박스 앞 공간을 공략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중원의 3명의 미드필더가 포진의 역압박과 세컨볼 회수가 빠르며 이는 상대 수비를 박스 안에 가두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교체 자원도 풍부해 경기 막판까지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후반 승부처에서 얼마나 다양한 공격 루트로 상대를 흔드느냐가 핵심입니다. 더비 카운티는 홈 이점을 살려 모리스를 향한 롱볼과 브루스터의 침투를 노리겠지만 윙백 전진 시 발생하는 수비 간격 노출이 큰 리스크입니다. 특히 트래비스가 수비에 치중하며 빌드업이 측면으로만 쏠리면 공격이 단조로운 크로스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반면 리즈는 루인이 박스 안에서 버티고 오카포르가 측면 돌파 후 낮은 크로스를 깔아주며 상대 수비를 끌어냅니다. 이때 벌어진 수비 틈을 에론슨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공략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비 카운티는 루인의 제공권과 오카포르의 드리블에 이어 에론슨의 움직임까지 막아야 하는 과부하에 걸릴 것입니다. 결국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두드리는 리즈의 압박에 밀려 더비 카운티는 자기 진영에 갇힌 채 수비만 하다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리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포츠머스와 아스날입니다. 포츠머스는 비숍을 최전방에 세워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하는 선이 굵은 축구를 구사합니다. 비숍이 공을 지켜주면 측면의 비안치니가 스피드를 살려 뒷공간을 파고들고 중앙에 세게 지치는 날카로운 패스와 슈팅으로 리듬을 바꿉니다. 기본적으로 수비 블록을 낮게 형성한 뒤 역습을 노리는 패턴이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 라인이 박스 안으로 너무 깊게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컨볼 처리에 미흡함을 보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 저하로 인한 집중력 불안이 실수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결국 초반 역습에서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면 경기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요케레스를 중앙에 두고 세밀한 공격 설계를 가져가는 팀입니다. 요케레스는 힘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침투와 포스트 플레이를 모두 소화하며 박스 안 마무리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카는 오른쪽 측면에서 집요한 돌파와 컷신을 시도해 상대 풀백의 체력과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습니다. 사카가 수비를 흔들어 공간을 만들면 웨데고르가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해 정교한 패스나 침투로 수비 간격을 완전히 찢어 놓습니다. 요케레스가 박스 안에서 버티고 웨데고르가 세컨볼을 노리는 구조 덕분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템포가 더욱 매서워집니다. 1월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두터운 선수층을 바탕으로 로테이션과 교체 이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포츠머스가 초반에 블록을 내리고 버티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스날의 스쿼드 뎁스와 템포 조절 능력이 차이를 만들 매치업입니다. 포츠머스는 비숍을 향한 롱볼과 비안치니의 돌파로 한두 번의 역습을 노리겠지만 아스날의 점유에 밀려 라인이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구도가 예상됩니다. 아스날은 전반에 상대를 좌우로 흔들며 체력을 뺀 뒤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템포를 올릴 것입니다. 특히 사카가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돌파와 컷백을 시도하면 포츠머스 수비는 위치 선정과 타이밍에서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웨데고르가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해 박스 앞을 점유하면 혼전 상황에서 결정적인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요케레스는 박스 안에서 버티며 슈팅 각을 만들거나 세컨볼을 연결해 연속적인 공격 파동을 일으킵니다. 포츠머스는 라인을 내려도 세컨볼을 내주고 올려도 요케레스와 사카에게 뒷공간을 털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1월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교체 카드로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아스날의 화력이 결국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헐시티와 블랙번입니다. 헐시티는 전방에 맥버니를 세워 상대 센터백과 피지컬 싸움을 유도하며 공격을 풀어갑니다. 맥버니는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이 좋아 볼을 지켜낸 뒤 이선으로 떨궈주는 패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킨톨라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린 드리블과 양발 크로스를 섞었으며 상대 풀백을 흔들고 박스 안 자원들이 움직일 공간을 만듭니다. 게라트는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좁은 공간에서의 방향 전환이 뛰어난 자원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주변 세컨볼 노림수를 강화하며 아킨톨라의 컷백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볼을 게라트가 선점해 위력적인 중거리 슈팅을 노리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결국 전방 제공권과 이선의 세컨볼 타이밍을 맞춰가며 후반의 골 기대값을 키워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블랙번은 오아시를 축으로 유연하고 빠른 연계를 시도하는 팀입니다. 오아시는 박스 안에 머물지 않고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공간을 찾는 성향이 강합니다. 카르고보는 직선적인 돌파와 뒷공간 침투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타바레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다가 과감한 전진 패스를 찔러 넣는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수비 전환 시 이선 복귀가 늦어 중원과 포백 사이 공간이 자주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측면 수비에서도 크로스 차단 지점이 깊어 박스 안으로 공이 들어온 뒤에야 대응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반복됩니다. 특히 박스 앞 세컨볼 경합 인원이 부족해 상대 이선 자원에게 중거리 슈팅을 허용하는 패턴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매치는 박스 앞 세컨볼과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더 잘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헐시티는 맥버니의 제공권과 아킨톨라의 측면 돌파를 통해 혼전 상황을 꾸준히 만듭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주변 인원을 늘려 세컨볼 경합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경향이 큽니다. 아킨톨라의 크로스와 컷백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볼을 게라트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하는 패턴이 위력적입니다. 반면 블랙번은 오아시와 카르고보를 활용한 속도는 좋지만 수비 전환과 박스 앞 커버가 불안합니다. 타바레스가 전진할 때 발생하는 중원 뒷공간은 헐시티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후반 60분 이후 체력이 떨어지면 블랙번의 간격이 더 벌어질 것이고 이때 아킨톨라의 지원을 받은 헐시티가 세컨볼을 독점하며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반에 골 찬스가 늘어나는 양상이며 세컨볼과 침투 패턴이 날카로운 헐시티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흐름입니다. 헐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스완지시티와 웨스트브로미치입니다. 스완지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기본 틀로 두고 점유와 전환을 모두 활용하는 유연한 빌드업을 추구하는 팀입니다. 비포트니크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 강점이 있는 스트라이커로 센터백 사이에서 끊임없이 라인을 흔들며 수비 간격을 벌리는 역할을 해냅니다. 로날드는 오른쪽 측면에서 폭을 넓히다가도 한 번에 깊게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상대 풀백을 끌어내고 드리블 이후 컷백 타이밍을 정교하게 가져가는 윙어입니다. 그가 측면에서 끌라인 근처까지 깊게 파고든 뒤 컷백을 선택하는 순간 중앙 수비 라인은 공과 몸을 모두 따라가느라 안쪽으로 급하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브레이스는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자원으로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뒤에서 올라오는 침투 타이밍과 중거리 슈팅 각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스완지시티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집요하게 노리며 로날드의 측면 돌파와 비포트니크의 박스 점유, 갈브레이스의 이선 침투를 연쇄적으로 연결합니다. 이 구조에서 로날드의 컷백의 수비가 한번 집중하면 갈브레이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자유롭게 공을 받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박스 안에서 커버하지 못한 슈팅 각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또한 더블 볼란치는 전환 상황에서 세컨드볼을 회수하며 상대 라인이 무너지는 타이밍을 한 번 더 끌어내기 위해 사이드 체인지와 박스 앞 공간 활용까지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웨스트브로미치는 스완지시티와 마찬가지로 4-2-3-1을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중블록을 형성한 뒤 윙과 풀백의 크로스를 통해 박스를 공략하는 패턴이 두드러집니다. 헤게베는 박스 안에서의 투쟁심과 제공권을 앞세워 수비수와의 몸싸움에서 버티는 타입의 스트라이커로 세컨드볼에 반응하는 속도도 준수한 편입니다. 월레스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자주 시도하는 윙어로 볼을 잡으면 비교적 빠른 타이밍의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해 두 번째 공방전을 유도하는 스타일입니다.
몰럼비는 더블 볼란치 라인에서 압박과 활동량을 책임지며 태클과 인터셉트로 흐름을 끊는 역할을 맡지만 라인이 길어지는 경기에서는 커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웨스트브로미치는 수비에서 중블록을 유지할 때는 안정감이 있지만 측면 대응 과정에서 풀백이 한두 번씩 나가떨어지면 2선과 3선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특히 측면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이어가다 공격 인원이 많이 전진하면 전환 상황에서 더블 볼란치 앞과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며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지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라인이 한 번에 내려앉거나 반대로 간격이 애매하게 벌어지면서 컷백 상황에서 미처 따라붙지 못하는 수비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구조는 하프 스페이스와 컷백을 반복적으로 노리는 스완지 시티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슈팅 각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FA컵 특유의 변수가 있더라도 전술적 상성과 공격 패턴의 다양성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벌어지는 수비 간격을 노리는 집요함까지 고려하면 스완지 시티 쪽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되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완지 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퀸즈파크입니다. 웨스트햄은 윌슨을 원톱에 두고 보웬과 파케타가 뒤를 받치는 구조입니다. 윌슨은 박스 앞마무리와 위치 선정이 좋고 보웬은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돌파와 낮은 크로스로 상대 수비를 골문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때 발생하는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파케타가 점유하며 세컨볼을 노리거나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근처의 숫자를 늘려 수비를 압박하며 보웬의 크로스에 이은 파케타의 슈팅 찬스로 승부를 봅니다. 풀백들의 가세로 공격폭까지 넓히면 윌슨, 보웬, 파케타 삼각형의 침투가 더욱 위력적으로 변하는 구조입니다. 퀸즈파크는 코네를 축으로 덴벨레와 사이토가 공격을 이끄는 구조입니다. 코네는 피지컬을 활용해 공을 지키고 연결하며 덴벨레는 민첩한 돌파로 박스 근처까지 전진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사이토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은 패스와 드리블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공격이 코네를 통한 세컨볼 합류의 의존의 압박에 막히면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수비 시에는 미드필더와 풀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를 노출하곤 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도 코네의 포스트 플레이와 덴벨레, 사이토의 개인 기량은 역습 상황에서 흐름을 바꿀 잠재력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매치는 웨스트햄의 후반 박스 집중 패턴과 퀸즈파크의 낮은 블록 사이 하프 스페이스 싸움이 핵심입니다. 웨스트햄은 윌슨을 앞에 두고 보웬과 파케타가 상대 수비 라인 사이를 지속적으로 파고듭니다. 전반의 템포를 조절하며 상대 라인을 내린 뒤 후반부터 보웬이 측면 돌파와 낮은 크로스로 수비를 골문 쪽으로 밀집시킵니다. 이때 수비가 박스 안에 쏠리면 파케타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세컨볼을 잡아 슈팅이나 패스로 연결하는 장면이 유력합니다. 웨스트햄은 세컨볼을 계속 회수하며 공격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반면 퀸즈파크는 코네를 활용한 롱볼 탈출 외엔 선택지가 좁아 주도권을 내주기 쉽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웨스트햄의 제공권이 위협적이라 퀸즈파크의 수비는 마킹 부담이 큽니다. 덴벨레와 사이토의 역습이 한두 번은 날카롭겠지만 전체적인 점유와 세컨볼 경쟁력에서 웨스트햄이 앞섭니다. 결국 후반 중반 이후 교체 카드로 템포를 올릴 웨스트햄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퀸즈파크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웨스트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맨유와 브라이턴입니다. 맨유는 세슈코를 앞세워 시간이 흐를수록 공격 주도권을 장악하는 스타일입니다. 세슈코는 장신임에도 빠른 발로 뒷공간을 흔들고 쿠냐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섞었으며 수비 라인을 박스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이때 발생하는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마운트가 선점해 정교한 패스나 중거리 슈팅으로 골문을 직접 노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운트는 박스 근처 판단력이 좋아 컷백 상황에서 매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듭니다. 더블 볼란치는 수비 보호와 동시에 쿠냐와 마운트에게 끊임없이 볼을 공급하며 공격 템포를 유지합니다. 결국 전반보다 후반에 상대 진영 깊숙한 곳에서 볼을 소유하며 박스 안팎을 동시에 공략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이턴은 후방 빌드업과 짧은 패스로 라인을 올리며 전방 연계를 통해 찬스를 만듭니다. 웰백은 최전방에서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로 2선과의 패턴 플레이를 이끌고 그루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합니다. 하인세르드는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활동량과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공격 시에는 윙백 전진으로 숫자를 늘리지만 볼을 잃는 순간 3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강팀 원정에서는 탈압박을 허용할 때 수비 정렬이 무너지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매끄러운 빌드업에 비해 박스한 피지컬 싸움과 세컨볼 수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어 맨유처럼 후반 점유와 슈팅을 몰아치는 팀을 상대로 수비 집중력이 관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누가 상대 박스 부근을 더 오래 점유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맨유는 홈에서 라인을 올려 브라이턴의 빌드업을 압박하며 상대 진영 깊숙한 곳에서 점유를 늘리려 할 것입니다. 전반에는 브라이턴도 웰백과 이선의 연계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맨유의 전방 압박에 쓰리백의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쿠냐가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섞었으면 수비가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며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마운트가 공간을 선점해 정교한 슈팅으로 연결하거나 세슈코가 박스 안 경합으로 혼선을 주는 패턴이 유력합니다. 브라이턴은 그루다와 하인세루드를 활용한 역습을 노리겠지만 맨유의 볼 소유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측면으로 끌려 나갈 때 중앙 커버가 늦는 브라이턴의 약점이 노출되면 결국 맨유가 슈팅 볼륨을 쌓으며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90분 내내 균형을 유지하기엔 홈에서 템포를 올리는 맨유의 기대값이 더 큽니다. 맨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낭트와 니스입니다. 낭트는 전방 압박은 적극적이지만 수비 라인이 함께 올라오지 못해 중원 뒷공간이 비는 약점이 있습니다. 모하메드는 박스 안 위치 선정과 제공권이 좋아 크로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베나탑은 이선 침투와 전방 압박 가담이 활발하며 측면과 뒷공간을 흔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레프낭은 빌드업을 담당하나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수비 앞 공간을 혼자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압박을 한번 허용하면 중원의 빈 공간에서 상대에게 자유로운 전진 드리블이나 패스 기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결국 수비 블록이 정비되기 전에 상대에게 템포를 내주며 박스 근처까지 쉽게 전진을 허용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니스는 후방 안정감을 바탕으로 중원과 이선에서 세밀한 빌드업을 풀어가는 팀입니다. 카를로스는 하프 스페이스와 라인 사이 공간을 점유하며 템포를 올리는 전진 드리블과 킬 패스에 매우 능합니다. 상대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카를로스가 빈 공간을 선점해 박스 근처로 치명적인 패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측의 보관은 날카로운 드리블과 커트인으로 카를로스의 패스를 이어받아 박스 안 진입을 시도합니다. 부다위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빌드업과 압박에 기여하며 세컨드 라인에 힘을 보탭니다. 결국 라인 사이 활용 능력이 좋은 니스가 상대의 구조적 간격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낭트의 불균형한 압박 구조와 니스의 공간 활용 능력이 승부를 가를 핵심입니다. 낭트는 일선 압박 시 수비 라인이 따라 올라오지 못해 중원 뒷공간을 허용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니스는 이 빈틈을 카를로스가 선점해 전진 드리블과 킬 패스로 연결하며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카를로스의 패스를 받은 보가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면 낭트 수비진은 순식간에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부다위가 중원에서 압박을 회피하며 수적 우위를 만들면 니스의 전환 속도는 더욱 위협적으로 변합니다. 결국 라인 간격 유지에 실패한 낭트를 상대로 공간 점유 능력이 뛰어난 니스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 페란, 페드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공격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위치 선정과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페란은 뒷공간을 흔들어 수비 라인을 균열시킵니다. 페드리는 중원에서 압박을 견디며 정교한 패스로 경기 리듬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하피냐가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넣은 뒤 반대편 야말에게 연결하는 전환 패스 패턴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1대1 돌파에 능한 야말이 측면에서 아이솔레이션을 성공시키면 순식간에 수비 한 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조직적인 패턴과 제공권을 갖추고 있어 정지 상황에서도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괴롭힐 구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 호드리고, 벨링엄이 전방에서 강력한 공격의 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음바페는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뒷공간을 파괴하며 호드리고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정교한 슈팅과 패스 각을 만듭니다. 벨링엄은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박스 침투를 통해 세컨 찬스 득점을 노리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다만 공격진의 강한 성향 탓에 라인이 올라가면 중원 보호와 측면 커버가 동시에 흔들리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수비 전환 시 더블 피벗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를 노출하는 구조적 문제도 드러납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세컨볼 관리와 마킹 전환이 늦어 경기 관리의 안정감이 다소 부족한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매치는 이름값만큼이나 치열하겠지만 전술적 상성에서 바르셀로나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 페란,
패드리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패스 워크와 공격 지속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하피냐가 수비를 유인한 뒤 반대편 야말에게 길게 연결하는 아이솔레이션 패턴은 레알 마드리드 수비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를 활용한 역습은 강력하나 공격 시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페드리를 중심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전환을 시도하는 바르셀로나의 공세에 레알 마드리드의 더블 피벗이 수비 밸런스를 잃을 확률이 큽니다. 세트피스 디테일과 측면 전개 능력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바르셀로나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릴과 리옹입니다. 릴은 지루가 박스 안에서 버티고 연계하는 사이 에단과 하랄손이 공간을 파고드는 공격 패턴을 즐깁니다. 지루는 강력한 제공권으로 수비를 끌어당기며 에단은 빠른 스피드로 뒷공간 대각선 침투를 노립니다. 에이스 하랄손은 전진 드리블과 하프 스페이스 점유를 통해 상대 수비 간격을 벌려놓는데 매우 능합니다. 더블 볼란치는 수비 시 박스 앞을 메우다가 공격 전환 시 하랄손에게 빠르게 패스를 공급하며 활로를 엽니다. 하랄손이 볼을 운반하면 순간적으로 전방 숫자를 늘려 상대 블록이 정렬되기 전에 슈팅까지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홈에서는 더욱 공격적인 기조로 전방 압박과 점유를 유지하며 박스 안팎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반복해서 만들 것입니다. 리옹은 전방 압박이 활발한 사트리아노가 1차 방어를 시작하지만 정작 마무리 결정력에는 기복을 보입니다. 모레이라는 좁은 공간에서의 터치와 패스가 좋으나 수비 가담이 늦어 측면과 중앙 사이 간격을 벌려놓는 단점이 있습니다. 빌드업의 중심인 톨리소 역시 전진과 커버 타이밍이 어긋날 때 수비 밸런스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투볼란치의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아 중앙 축이 비어버리는 장면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상대 전진 드리블의 센터백 앞 공간을 통째로 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라인 간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풀백 복귀까지 늦어지면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을 동시에 노출하며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원 압박의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비 안정감을 찾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중원 밸런스가 잡힌 릴과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리옹 중원의 상성이 핵심입니다. 릴은 지루가 수비를 묶고 에단이 침투할 때 하랄손이 빈 중원 공간을 공략하는 패턴이 강력합니다. 특히 리옹의 투볼란치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은 하랄손의 전진 드리블을 제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릴은 볼 탈취 즉시 하랄손에게 공을 공급해 리옹의 정돈되지 않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리옹이 반격을 노리겠지만 중원 커버가 늦어지면 오히려 역습 상황에서 더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에이스의 영향력에서 앞선 릴이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갈 구도입니다. 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적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